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온 나라에 가을이 깊어 산천이 울긋불긋 고운 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이 모든 이에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으니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가의 젊은 과부 이소연에게는 하루하루가 핏물 마르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혼이 난 지 고작 3년 만에 남편의 여인 소연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댁에 모진 구박과 탐욕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혀왔지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젊은 과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장대비가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하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나무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잡을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빗속을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주 저고리는 갈갈이 찢겨 흙탕물에 젖었고 쪽진 머리는 헝클어져 비에 젖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소연이었지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을 닦아낼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여기서 잡히면 나는 죽는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시아주버니인 김판관의 살기 어린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 동생의 죽음을 방관하고 이제는 그 비밀을 아는 자신마저 없애려는 잔인한 인간. 오늘 밤 그가 보낸 자객들이 자신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소연은 미리 낌새를 채고 뒷담을 넘어 맨발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찢겨 감각조차 무뎌졌고 온몸의 기력이 다해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구나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처럼 아련하고도 간절한 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깊은 산중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의 등불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험한 산중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것일까? 맹수나 산적의 소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빗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을 힘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 누구 아무도 안 계십니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온 등불빛이 소연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고 문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거친 삼배옷을 걸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깊고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의 산짐승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흙탕물에 뒹군 쥐새끼 꼴을 한 소연을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사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소연의 심장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 외면당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습니다. 웬 부인이 이 깊은 산중까지 발을 들였소. 쫓기는 몸입니다. 사연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제발. 사내는 소연의 행색과 절박한 목소리에서 그녀가 보통 사연을 가진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혼자 사는 그에게 낯선 일을, 그것도 쫓기는 여인을 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짐승처럼 빗속에 내버려 둘 만큼 그의 마음이 모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에 소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딱딱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거칠지만 마른 남정네의 옷이 입혀져 있었고 찢기고 상처난 발에는 약초를 찧어 만든 듯한 것이 붙어 있어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과 함께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방은 단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흙벽에는 약초를 말리는 시렁이 전부였고 낡은 경상 위에는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소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어났소. 사내는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소연의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빈속일 테니 우선 욕이나 하시오.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나무 수저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을 다 비우고 나자 사내가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산중에 비는 독해서 어지간한 장정들도 알아눕기 십상이오.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라니. 나는 그저 산에 기대어 사는 약초꾼일 뿐이오. 강민수라 하오. 소연 역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소연의 사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몸은 차츰 기력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도 갈 곳이 없었고 김판관의 수하들이 어디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초가에 머물며 그가 시키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약초를 다듬는 일은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민수가 해진 삼배옷 소매를 꿰매지도 않고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고름도 너덜너덜하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강나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옷을 좀 기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수는 무심하게 소연을 쳐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소연은 바늘과 실을 받아들고는 그의 옷을 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바느질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해진 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실을 여러 겹 겹쳐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작은 잎사귀 무늬가 있었던 것처럼 곱게 술을 놓았습니다. 너덜거리던 옷고름 자리에는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피워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말끔하게 기워진 자신의 옷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매 끝에 수놓아진 작은 잎사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솜씨요? 보잘것없는 재주입니다. 그저 나리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런 고운 손재주를 가진 여인이 어쩌다 이런 험한 산골까지 쫓겨오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틈틈이 민수의 낡은 옷들을 기워주었고 그때마다 작은 풀꽃과 나비들을 수놓았습니다. 민수의 거친 삼배옷은 소연의 손길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산에도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약초를 구하러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험한 바위 틈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모습을 본 소연은 기겁을 했습니다. 나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요. 잠시 삐끗했을 뿐. 하지만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찧어 그의 다리에 정성껏 붙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끙끙 앓으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문득 소연은 낮에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귀나무즙은 열을 내리는 데에도 효험이 있지.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귀나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다해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민수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자귀나무 즙은 신기한 물건이요. 낮에는 아무 색이 없다가 밤이 되어 달빛을 받으면 푸르스름하게 빛을 발하지. 소연은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숲속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숲속 한편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은은하게 발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귀나무였습니다. 소연은 기쁜 마음에 나뭇가지를 꺾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했던 말을 기억해내며 돌멩이로 찧어낸 즙을 민수의 이마와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귀나무즙이 닿은 곳마다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곁에서 웅크리고 잠든 소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자국과 곁에 놓인 자귀나무 가지를 보고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해내고 이 어두운 밤에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온 여인. 민수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소연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소연 역시 이곳을 잠시 머물다 갈 곳이 아닌 자신의 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그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말해주실 수 있겠소? 부인을 이 험한 산골까지 매몬 그 무서운 사연이 무엇인지. 소연은 민수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본디 몸이 약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아주버니인 김판관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재산을 탐내왔고 남편이 죽기 며칠 전 두 사람은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 소연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채뜰에서 황급히 무언가를 숨기며 돌아서던 김판관의 모습을. 그리고 그가 떨어뜨리고 간 작은 물건을.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옥패였습니다.
그런데 귀퉁이가 이가 빠진 것처럼 깨져 있었지요. 저희 시댁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우려 하자 그 사람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제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 가더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 말하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벙어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요. 급기야 저를 없애버리려 자객까지 보낸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힘없는 과부 하나를 죽이려 드는 세상의 비정함에, 그리고 눈앞에 이 가여운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증자가 없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숨어 지내다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밖에는. 소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거친 손으로 소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연에게 처음으로 한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몸을 추스시오.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소연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어 울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병조의 판관 벼슬을 하고 있는 김판관이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자객들을 풀어 이소연의 행방을 쫓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꽁 구워 먹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 계집 하나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냐? 땅으로 꺼졌단 말이냐? 하늘로 쏟았단 말이냐? 김판관은 자신의 수하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초조할 때면 을의 허리춤에 찬 옥패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깨진 바로 그 푸른 옥패였습니다. 이소연,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 나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만약 그년의 입에서 그날의 일이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소연을 찾아내 없애버리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불안은 그를 점점 더 잔인한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내도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민수의 초가집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고 겨울 식량을 아껴 먹으며 조용히 겨울을 보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소연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 김판관의 수하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화롯가에 마주 앉아있던 두 사람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나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떠나야지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갈 곳이야 없지요. 그저 나리님께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 때문에 언제 화를 당하실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글 공부를 좀 했었소.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소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름 신동 소리도 들었으나 세상은 내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소. 불의가 판을 치고 힘없는 자들의 피눈물 위에 부귀영화를 쌓는 자들이 넘쳐났지. 그 꼴을 보다 못해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등지고 이 산으로 들어온 것이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무뚝뚝한 약초꾼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등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부인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소.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더군. 민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대로 숨어 지내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 수는 없소. 맞서 싸워야 하오. 싸우다니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는 저희가 어찌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그 사람과 맞서 싸운단 말입니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소연이 덮고 있던 무릎 덮개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 소연이 심심풀이로 수놓은 작은 설중매가 하얀 눈 속에서도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방 한 구석, 약초 실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말려놓은 자귀나무 껍질이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성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의 그 손끝 재주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지식이 합쳐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오. 우리가 바로 증자를 만들면 되는 것이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고운 비단천을 구해왔고 소연은 그 위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염원을 담아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겨울 산수화였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꽁꽁 얼어붙은 강, 그리고 그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 떼까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이 술을 놓는 동안 민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겨우내 말려두었던 자귀나무 껍질을 곱게 빻아 맑은 샘물에 개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멀건 물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투명한 먹물이 달빛 아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를. 며칠 밤낮을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한 폭의 비단 산수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연은 기진맥진했지만 자신의 평생 역작이라 할 만한 결과물에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차례요. 민수는 붓대에 가장 가는 짐승의 털을 엮어 만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투명한 자귀나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수놓은 아름다운 산수화 위에 보이지 않는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소연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절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김판관의 악행, 그리고 힘없는 과부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한 현실에 대한 피맺힌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산수화의 가장 구석진 곳, 눈 덮인 바위 틈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바로 귀퉁이가 깨진 푸른 옥패의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비단 산수화는 낮에 보기에는 그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서운 진실은 오직 달빛만이 드러내 줄 수 있었지요. 민수는 이 비밀스러운 증좌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지금은 한양에서 보부상으로 크게 성공한 예법,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민수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여보게, 이게 대체 몇 년 만인가? 그런데 행색이 왜 이 모양인가?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 자네에게 내 목숨보다 중한 부탁을 하러 왔네. 민수는 품 안에 비단 산수화를 꺼내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단, 자귀나무 즙의 비밀만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이것을 조정의 우의정 대감댁에 전해주게. 대감께 직접 전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안주인인 마님께 먼 시골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마님의 고결한 인품을 흠모하여 올리는 정성이라며 전하게. 절대 내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네. 우의정 대감은 당대의 강직한 문신으로 탐욕스러운 김판관과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친구의 절박한 부탁에
위험한 일임을 직감했지만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은 오이정 대감의 저택을 찾아가 민수가 시킨 대로 비단 산수화를 전달했습니다. 오이정의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의아해하면서도 손수건의 수노인 빼어난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고운 술을 놓았을꼬. 필시 보통 솜씨가 아니로구나.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인 오이정에게 이 아름다운 산수화를 자랑했습니다. 오이정 역시 한눈에 그 자수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명인의 솜씨라 할 만하구려. 그림의 구도나 기세가 여느 화원 못지않소. 그는 산수화를 들고 서재로 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펼쳐두고는 감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명한 달빛이 비단 위를 비추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여백 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띤 글자들이 마치 물 위로 떠오르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오이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더 가까이 가져가 비단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와 함께 김판관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구석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는 깨진 옥패, 문양을 발견한 순간 오이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판관, 그 천인공노할 놈! 오이정은 담이 깊은 것도 잊은 채 당장 가마를 대령하라 명하고는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임금은 편전에서 밀린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이정의 방문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는 즉시 신하들을 물리게 했습니다. 오이정은 임금의 앞에 부복하여 비단 산수화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빛 아래 푸르게 떠오르는 글자들과 선명한 옥패 문양을 직접 확인하고는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인의 눈을 의심할 뻔하였도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기만과 악행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당장 의금부 도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병조 판관 김판관을 잡아들여 국문하라. 또한 이 깨진 옥패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보고하라.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 날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김판관이 하루아침에 의금부로 압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부르짖으며 완강히 버티던 김판관도 달빛 아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비단 산수화와 자신의 허리춤에서 나온 깨진 옥패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실토했고 그에게 매수되어 거짓을 고했던 하인들과 자객들까지 모두 줄줄이 엮여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김판관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권선징악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임금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지혜로운 여인과 숨은 공로자를 궁금해했습니다. 오이정은 박서방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이소연과 강민수를 찾아냈습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궐에 들어선 두 사람의 행색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맑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임금은 강민수가 과거에 세상을 등졌던 비운의 선비였음을 알아보고는 그의 재주를 크게 아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이 나라에 큰 악을 뿌리 뽑았소. 과인을 도와 이 썩은 조정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임금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소연에게는 몰수된 시댁의 재산을 되돌려주고 그녀의 갸륵한 절개를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되찾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한양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그들만의 보금자리인 깊은 산속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민수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런 누추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인 거려. 서방님 곁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귀하고 편안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밤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산속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한 사람의 손재주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지혜가 만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합칠 수 있는 귀한 인연만 곁에 있다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의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야담과부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